지붕에 물이 새고 벽지가 뜯겨 있고 차고 문은 아예 삐걱거리며 반쯤만 열렸다. 내가 휴가를 내서 며칠 묵으며 손볼 생각이었다. 아빠는 이미 요양원에 계셨고 나는 그 빈집에 혼자 들어섰다. 햇살이 따가운 5월 오후였다. 공구 상자를 들고 차고로 향했다. 문을 밀자 안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사람 목소리였다. 남자와 여자. 숨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살짝 억눌린 신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안에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낮게 속삭이는 남자는 내 동생, 민호였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수진이는 민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민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고 있었다. 햇살이 차고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다. 수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민호는 내 아내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 또렷해서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문손잡이를 쥔 채 굳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 동안 함께 산 아내, 그리고 나를 대신해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던 동생. 그 둘이 부모님 집 차고에서 이렇게. 수진이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문 쪽을 보았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도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당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한숨 같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나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 그냥 서울 외곽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한강 다리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왜 하필 민호였을까? 왜 하필 우리 부모님 집이었을까? 나는 민호를 키웠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누워 계실 때 고등학생이던 민호를 내가 대학 등록금을 벌어가며 돌봤다. 아빠가 술에 빠져 집을 비울 때 내가 민호의 학원비를 냈다. 내가 결혼하고도 민호가 취업할 때까지 월세를 보태줬다. 수진이와 결혼식 올릴 때도 민호가 사회를 봤다. 그는 늘 고맙다고 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왜?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수진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다. 민호에게서도. 나는 둘 다 차단했다. 그리고 아빠가 계신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예요. 잘 지내세요? 아빠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민호가 어제 왔었는데 수진이랑 같이 왔어. 둘이 아주 행복해 보이던데?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들을 다시 쥐었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가슴을 채웠다. 나는 복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한 폭력이나 고함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씩 정확히 빼앗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공구상자 대신 작은 캠코더와 녹음기를 들고 왔다. 나는 차고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확인했다. 바닥에 떨어진 수진이의 머리핀이 아직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민호가 가끔 머무른다는 방,
수진이가 자주 와서 엄마 옷을 정리한다는 옷방. 서랍을 열 때마다 숨이 막혔다. 민호의 티셔츠와 수진이의 속옷이 한 서랍에 같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일주일 뒤, 그들은 왔다. 나는 집 뒤편 창고에 숨어 있었다. 캠코더를 창문 틈에 고정하고 녹화를 시작했다. 수진이와 민호는 자연스럽게 차고로 들어갔다. 이번엔 더 대담했다. 문을 아예 잠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오빠가 알면 어쩌지?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가 웃었다. 형은 바빠. 그리고 형이 우리를 의심할 리 없잖아. 형은 나를 너무 믿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죄책감이 들어. 민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죄책감은 내가 다 가져갈게. 너는 그냥 나만 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증거를 더 모았다. 그 후로 나는 그들의 일상을 파헤쳤다.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 민호의 근무 태도를 확인했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를 망쳐 상사에게 경고를 받았다. 나는 그 프로젝트 자료를 익명으로 상사에게 다시 보냈다. 민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수진이는 프리랜서 번역가였다. 그녀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대형 출판사. 나는 가명의 메일로 그 출판사 편집장에게 제보했다. 수진이가 번역한 책 중 일부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자료를 첨부했다. 사실이었다. 내가 직접 비교 분석한 결과였다. 출판사는 계약을 끊었다. 수진이는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에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지켜봤으니까. 어느 날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다.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오빠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으신 거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바빠서.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는 문을 막았다. 무슨 일로 왔어? 수진이가 울먹였다. 나 일이 잘 안 풀려. 민호도 회사에서 힘들대.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도와줄게.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은 간단했다. 수진이와 민호가 부모님 집을 함께 정리하러 오라는 것. 아빠가 요양원에서 퇴원하시기로 됐고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핑계였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그날 나는 미리 와 있었다. 거실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차와 다과를 준비했다. 캠코더는 책장 뒤에 숨겼다. 녹음기는 테이블 아래에 붙였다. 민호가 먼저 도착했다. 나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었다. 형, 오랜만이야. 나는 악수 대신 어깨를 툭 쳤다. 잘 지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피했다. 수진이가 뒤따라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움찔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둘, 언제부터였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민호가 나를 노려봤다. 형, 갑자기 왜 그래?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차고 안에서 찍힌 그들의 모습.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민호가 수진이에게 속삭이는 말, 형은 우리를 의심할 리 없잖아.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건 백업도 돼 있어? 여러 군데.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형,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한 짓이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외로워서. 민호가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나는 테이블을 쾅 쳤다. 외로워서. 내가 너를 외롭게 했어? 내가 너희 둘을 얼마나 챙겼는지 잊었어? 민호가 이를 갈았다. 형도 완벽하지 않았어. 항상 일만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수진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너희가 내 아내와 내 동생으로서 내 빈자리를 그렇게 채웠구나. 분위기가 팽팽했다. 수진이가 흐느꼈다. 우리 헤어질게.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이 영상만 지워줘.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좋아.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들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나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호, 너 회사에서 정직 먹었지? 다시 복직되려면 상사에게 사과하고 프로젝트 책임지겠다고 해야 해. 그리고 수진이, 너 표절 의혹 해명해야지. 내가 자료 다시 보내줄게.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조건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너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도와줄 조건은 따로 있어? 나는 아빠의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아빠가 최근에 유언장을 새로 쓰셨어. 모든 재산, 이 집 포함, 나에게 준다고. 그들은 놀라서 나를 봤다. 사실이었다. 내가 아빠를 설득했다. 민호가 부모님을 거의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호가 소리 질렀다. 그럴 수 없어. 나도 아들인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맞아. 아들이지. 그래서 더 용서 안 돼. 그날 이후 그들은 각자 싸웠다. 민호는 회사에 머리 숙이며 복직을 빌었다. 수진이는 출판사에 해명 메일을 보내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민호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가 대학 때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 그때 내가 변호사비를 대주고 무마해줬다. 나는 그 당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민호는 과거 기록으로 면허 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수진이는 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 표절 의혹이 퍼지며 일거리를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무릎 꿇었다. 오빠, 제발 그만해. 나 정말 잘못했어. 민호랑도 끝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 예전처럼 예뻤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끝냈다고. 증거 보여줘. 그녀가 카톡 대화를 보여줬다. 민호와 헤어지자는 메시지. 민호의 답장은 욕설과 협박이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놔. 내가 너를 강요했다고. 영상을 내가 협박으로 썼다고. 수진이가 놀라서 나를 봤다. 그럼 민호가 오빠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수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리고 민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민호는 분노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밤늦게 우리 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문을 열자 민호가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얼굴에 맞았다. 코피가 터졌다. 형. 이 개새끼야. 민호가 소리 질렀다. 나는 바닥에 앉아 웃었다. 그래. 때려. 더 세게. 민호가 다시 주먹을 들었다가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나도 형 동생인데. 나는 코피를 닦으며 말했다. 동생. 너는 내 아내를 뺏었어. 내 믿음을 짓밟았어. 부모님 집에서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일어났다. 미안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 혐의로. 민호는 또 한 번 기록이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회사를 그만뒀다. 면허도 없고 기록도 쌓여 재취업이 어려웠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 집은 내 명의였다. 나는 그에게 방 하나 내줬다. 조건은 집안일과 아빠 모시는 것.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결혼 전부터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불륜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그녀는 거의 빈손으로 나왔다. 어느 날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다. 오빠, 나 정말 후회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민호가 나를 버렸어. 다 오빠 탓이라고 하면서 나도 다 잃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너는 민호를 사랑했어? 아니면 그냥 내가 없는 게 편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사랑했었어. 잠깐.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민호도 나를 너무 쉽게 봤어.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민호에게 가, 그리고 그를 도와? 너희 둘이 함께 다시 일어서 봐.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가 놀라서 나를 봤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희가 다시 만나는 모든 순간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너희는 더 큰 대가를 치러. 그녀는 무서워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을 다시 엮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민호는 배달 일을 시작했고 수진이는 다시 번역 일을 구했다. 그러나 언제나 내 감시 아래였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의 싸움, 화해, 다시 싸움. 그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었다. 1년 뒤 아빠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서로를 힐끔거리며.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들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빠가 남긴 편지를 꺼냈다. 준호야, 민호와 수진이를 용서해라. 가족이니까. 나는 편지를 읽고 접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도 울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용서할게.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너희가 한 일, 내가 한 일, 다 기억할 거야. 앞으로도 너희가 행복하려면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 그럼 우리를 계속?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계속 지켜볼 거야. 너희가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부모님 집을 팔았다. 돈은 전부 요양원과 암 환자 단체에 기부했다. 민호와 수진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살았다. 서로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하는 채. 서로에게 갇힌 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차고 안 그들의 모습. 나는 복수를 끝냈다. 그러나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 장면에 갇혀 있었다. 때로는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형 잘 지내?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내지. 너는? 민호는 늘 한참 뒤에 대답했다. 나도 잘 지내. 그 목소리에서 나는 알았다. 그도 나처럼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안하지 않다는 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공정한 대가인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차고 문이 열리던 그날 소리와 비슷했다.